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남긴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었던 할머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모두의 현재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90세가 넘은 할머니에 대한 기록. 첫인상은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이 노인에게 음식을 빨리 안 먹고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말을 못 알아먹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지지 않고 맞서며 더욱더 큰 소리로 안 들린다고 소리 지르는 노인이었습니다.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려서 직원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휴가를 가서 제가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의사라 그런지 그녀는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와 화목한 가정에서 지내다가 20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애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30대엔 애기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었고 40대엔 애들을 독립시키고 남편과 함께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50대엔 갱년기로 인해 힘들었지만 손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대부터는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이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애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당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싶다고, 차라리 죽으면 편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차하면서 진료본 나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할머니를 위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이란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언젠가 다가올 일이라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는 요양병원에 가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요양병원에 보내야 할까요? 요양병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고령화와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해졌고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늙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안 가면 어디로 갈 수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지금의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곳일까요?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지만 늙은 부모가 귀찮아서 돈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노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굳어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무섭고 두려운데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식들은 처음엔 마음이 무겁지만 이내 팍팍한 현실에 부딪혀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피라미드 구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으니 아이도 많이 낳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캥거루족도 많지요. 통계적으로 한 가정의 자녀가 1명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30, 40대들이 20년 후 50대, 60대가 되면 70대, 80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50년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들은 아마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요양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 7, 80대가 되어 내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굳이 힘들게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 중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내는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환자나 간병인이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6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입원 시 본인 부담금도 발생하는데요. 그 액수가 보통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저귀 비용 등을 더하면 최소 1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쾌적하고 시설이 좋은 곳은 간병비를 8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병원마다 차등이 있지만 110만 원이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적자보는 병원은 시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료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부모님을 보내놓고도 기분이 찜찜합니다. 시설 투자나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환자 유치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곳에 입원해 있으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친절하고 좋은 요양병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는 건 더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주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중에서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요양원은 인력이 부족하여 혼자서 20명이나 30명을 돌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그 많은 환자들을 돌보려니 직원들도 힘이 들겠지요.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국공립 요양시설은 들어가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어도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뉴스나 신문으로 많이 접하면서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과 이별하면서 자식에게까지 버림받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더라도 집만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고급스러운 요양시설에 들어가도 며칠만 있으면 집에 오고 싶을 겁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죽음을 준비하고 노년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독립을 하셔야 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눕지 말고 일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잃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됩니다. 인생 후반기에 갑자기 하반신이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골다공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등이나 어깨가 구부러져서 완전히 피지 못합니다. 무릎도 온전히 피지 못하고 구부러진 상태로 굳게 되는데요. 이는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덤벨을 들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거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스쿼트를 하셔도 좋고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셔서 걷기와 줄넘기,
수영 및 자전거 타기 등을 해보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운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걷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무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낙상사고입니다. 노인분들 중에서는 낙상사고가 흔히 일어납니다. 낙상으로 사망하기까지 하고 신체적인 부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균형감을 키우고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운동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한 발로 서는 것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옆에 손잡이를 두고 어디서든 혼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치매에 대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약은 병의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장기 기억은 기억할 수 있어도 단기 기억을 회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로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 해마를 자극하고 해마가 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심지어 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생활 습관을 들이세요.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자극은 새로운 자극입니다. 내가 새로움에 흥분할 수 있는 자극을 많이 시도하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젊었을 때처럼 여러 사람들과 자주 만나 어울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함께하면 뇌가 자극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즐겁게 지내세요. 웃음은 뇌를 늙지 않고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웃음은 우뇌와 좌뇌를 모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뇌로 가는 혈류가 더 활발해져서 의욕이 생기고 몸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 웃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가능한 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신적 독립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치매 환자에게 우울 증상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치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비관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현재를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세요.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정년 후에도 제2의 직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그만두지 마세요. 일을 그만두어도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피하지 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배워보세요.
이걸 배워서 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습관과 정신력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가족에게 큰 병이 생기면 웃을 일이 참 없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삶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병환이 오래가면 경제적 문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부모 부양 때문에 싸우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보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플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유지하면 좋겠죠. 기억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은 겪지 않고는 모를 정도로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를 잘 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양병원 의사가 고백한 이야기 속에서 충격적인 실태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남긴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었던 할머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모두의 현재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90세가 넘은 할머니에 대한 기록. 첫인상은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이 노인에게 음식을 빨리 안 먹고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말을 못 알아먹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지지 않고 맞서며 더욱더 큰 소리로 안 들린다고 소리 지르는 노인이었습니다.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려서 직원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휴가를 가서 제가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의사라 그런지 그녀는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와 화목한 가정에서 지내다가 20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애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30대엔 애기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었고 40대엔 애들을 독립시키고 남편과 함께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50대엔 갱년기로 인해 힘들었지만 손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대부터는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이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애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당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싶다고, 차라리 죽으면 편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차하면서 진료본 나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할머니를 위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이란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언젠가 다가올 일이라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는 요양병원에 가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요양병원에 보내야 할까요? 요양병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고령화와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해졌고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늙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안 가면 어디로 갈 수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지금의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곳일까요?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지만
늙은 부모가 귀찮아서 돈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노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굳어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무섭고 두려운데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식들은 처음엔 마음이 무겁지만 이내 팍팍한 현실에 부딪혀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피라미드 구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으니 아이도 많이 낳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캥거루족도 많지요. 통계적으로 한 가정의 자녀가 1명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30, 40대들이 20년 후 50대, 60대가 되면 70대, 80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50년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들은 아마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요양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 7, 80대가 되어 내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굳이 힘들게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 중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내는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환자나 간병인이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6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입원 시 본인 부담금도 발생하는데요. 그 액수가 보통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저귀 비용 등을 더하면 최소 1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쾌적하고 시설이 좋은 곳은 간병비를 8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병원마다 차등이 있지만 110만 원이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적자보는 병원은 시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료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부모님을 보내놓고도 기분이 찜찜합니다. 시설 투자나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환자 유치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곳에 입원해 있으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친절하고 좋은 요양병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는 건 더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주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중에서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요양원은 인력이 부족하여 혼자서 20명이나 30명을 돌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그 많은 환자들을 돌보려니 직원들도 힘이 들겠지요.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국공립 요양시설은 들어가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어도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뉴스나 신문으로 많이 접하면서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과 이별하면서 자식에게까지 버림받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더라도 집만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고급스러운 요양시설에 들어가도 며칠만 있으면 집에 오고 싶을 겁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죽음을 준비하고 노년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독립을 하셔야 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눕지 말고 일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잃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됩니다. 인생 후반기에 갑자기 하반신이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골다공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등이나 어깨가 구부러져서 완전히 피지 못합니다. 무릎도 온전히 피지 못하고 구부러진 상태로 굳게 되는데요. 이는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덤벨을 들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거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스쿼트를 하셔도 좋고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셔서 걷기와 줄넘기, 수영 및 자전거 타기 등을 해보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운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걷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무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낙상사고입니다. 노인분들 중에서는 낙상사고가 흔히 일어납니다. 낙상으로 사망하기까지 하고 신체적인 부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균형감을 키우고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운동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한 발로 서는 것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옆에 손잡이를 두고 어디서든 혼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치매에 대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약은 병의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장기 기억은 기억할 수 있어도 단기 기억을 회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로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 해마를 자극하고 해마가 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심지어 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생활 습관을 들이세요.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자극은 새로운 자극입니다. 내가 새로움에 흥분할 수 있는 자극을 많이 시도하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젊었을 때처럼 여러 사람들과 자주 만나 어울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함께하면 뇌가 자극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즐겁게 지내세요.
웃음은 뇌를 늙지 않고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웃음은 우뇌와 좌뇌를 모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뇌로 가는 혈류가 더 활발해져서 의욕이 생기고 몸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 웃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가능한 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신적 독립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치매 환자에게 우울 증상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치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비관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현재를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세요.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정년 후에도 제2의 직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그만두지 마세요. 일을 그만두어도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피하지 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배워보세요. 이걸 배워서 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습관과 정신력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가족에게 큰 병이 생기면 웃을 일이 참 없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삶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병환이 오래가면 경제적 문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부모 부양 때문에 싸우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보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플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유지하면 좋겠죠. 기억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은 겪지 않고는 모를 정도로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를 잘 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양병원 의사가 고백한 이야기 속에서 충격적인 실태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너무 가까이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석탄과 같습니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입니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한다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더욱 오래가는 법임을 명심하세요. 뒷골목에 가서는 돈주머니를 잘 단속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돈주머니를 빼앗기고 나서야 이미 떼내졌다고 후회합니다. 뒷골목은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비록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나쁜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그것을 거듭할 뿐입니다.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향수 냄새를 풍깁니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주위 환경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오로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교제하는 범위 내의 사람들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새하얀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금세 흙투성이가 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냅니다. 온 세상이 은혜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치면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흙투성이에 나쁜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교활한 자들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이더라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닮아가고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적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나온 이력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가 자라온 세계나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익숙함이 자라나고 그 습관을 고스란히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선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마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절에서 자라온 사람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한 사람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나쁜 사람이 되기가 어렵듯이 술집 여자나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의 뜻부터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납니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뿌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입니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소문만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되돌리고 싶어도 돌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나의 권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야 화해가 가능하며 서로의 위치는 대등 관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하고 매일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입니다. 한쪽의 잘못만을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은 흔들림이 없도록 잘 조절합니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말보다 친구에게서 듣는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생각해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지인과 가족,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중상모략 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으나 친한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중상모략해서 사람을 잃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말을 조심성 없이 내뱉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나무라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꼴이 됩니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희어집니다.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겨는 묻힐지라도 똥은 묻히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은 의미 없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겨도 문제이고 져도 문제이기에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자기 주장만을 고수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돼버리면 이성을 잃습니다. 고집과 아집만 남을 뿐입니다.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세요. 큰 소리로 내어 웃는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입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희망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여유는 내 마음이 만듭니다. 웃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웃음은 서로 크게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신 앞에서 혼자 조용히 울어야 합니다. 슬픔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든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과 지성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식자를 알고 있으면 내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에 존경을 표합니다. 언뜻 보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마음씨 고운 사람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성을 잃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씨 고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씨 고운 사람이 많은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 감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에서도 사람들이 물고기를 구해다 줄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어떤 곳에 가더라도 편하지만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천하도 좁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습니다.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친구를 돕고 싶다면 줬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으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세요.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쓰고 헤아리지만
결코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인 채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납니다. 어리석은 자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이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습니다. 한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입니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듭니다. 한번 입으로 낚인 물고기는 다시 바늘에 걸리지 않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금방 또다시 입 때문에 걸려듭니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혀에게 재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함부로 수다 떨지 말고 비밀은 꼭 지키세요. 혀로 말하기 전에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아무리 타일러도 혀는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혀에는 뼈가 없기에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이 연체동물임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혀는 일생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눌려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 때 입을 놀려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혀는 자신이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세요.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히세요.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습니다. 입은 자신을 주장합니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습니다. 물론 인간이 말이 너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다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다를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입이 하나,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을 지켜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당나귀는 긴 귀로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서 알아봅니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나귀에게는 좀 안 된 이야기이지만 오랫동안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게 되면 곧 알려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어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밀을 들었을 때는 힘들게 번 돈처럼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날이선 칼처럼 자신을 다치게도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합니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듭니다. 지혜를 둘러싸는 답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말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거칠의 인사는 고양이처럼 핥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핥힙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칭찬하고자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세요.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일을 멀리 하세요.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당신은 바보가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입니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입니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진실은 면도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를 곁에 두면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서 얻는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도덕이란 것도 어느 세상에서나 불타는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활의 편리를 찾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상대방과 관계 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다면 더욱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우월감에 젖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졌으므로 인간이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편 인간은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남에게서 따돌림 받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누설하거나 털어놔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고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 또는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친해지게 마련입니다. 친하다는 것은 곧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자기가 들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은 대단히 참기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습니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금고라고 생각하세요. 금고는 쉽게 자주 열면 안 됩니다. 입을 금고에 비유하자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은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혀는 마음의 붓입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세요.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입니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쁩니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합니다. 말은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합니다.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세요.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남을 욕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만 쓸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마을까지 망하게 합니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진 듯이 하기는 간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습니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킴으로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습니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습니다. 영혼까지도 휴식이 필요하므로 인간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는 숨을 쉬고 입은 다무는 게 최고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